네, 그동안 여러분들 지난 해에도 저희 방송을 응원해 주시고 또 잊지 않고 한자 한자 글을 달아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. 정말 지난해 다사다난했습니다. 여러 일들이 있었고요. 힘든 일도 있었고 특히나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환경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 일들을 다 겪으면서 지금 지내왔습니다. 이번 새해에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공동체적 의식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그 피해자들을 선택한 어떤 그 목적이나 어떤 이유는 좀 크게 연관성은 있지는 않아요. 이 김강자 총경이 굉장히 유명했죠 당시에. 그렇죠. 경찰서장을 하면서 그 집장촌을 없애겠다,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성인 성매매에 대한 소개했잖아요. 실제로 그 이후 거의 우리나라의 집정촌들이 다 폐쇄가 됐죠, 그죠? 네, 그렇죠. 음성적으로 일부 남아 있는 장소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없어졌죠. 근데 없어졌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변화된 거죠. 그렇죠. 이 교수님이 이 영상에 한 30분 정도 보시면 이 욕실문을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 이렇게称하셨어요. 그 의미를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이영철이 면담을 할 때, 네. 자 이제 그 피해자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욕실에서 샤워를 하자, 씻자. 네. 먼저 씻어라. 그리고 들어가면 그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쇠망치로 이제 피해자를 살해하거든요. 사람들은 네가 없을 때 모를 거야. 그래서 이 오만한 놈이 이 문턱을, 욕실 문턱을 넘어가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. 그래서 내가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문턱이다. 이런 얘기를 면담할 때 제가 해서, 야, 이건 진짜 인간이 이렇게까지 오만할 수 있겠는가. 마치 자기가 어떤 신의 영역에 마치 도전하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이런 소리를 하는 이놈이 지금 얘기하려다 보니까 또 갑자기 화가 나네. 진짜 이게 어떤 심리 상태일까가 되게 저로서는 처음 만나는 연쇄살인범이었기 때문에 사실 충격적이었죠. 이 충격적이라는 게 놀랍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새끼가 있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사회에서 한 번도 자기가 결정해서 모든 일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가 그 욕실 문을 넘어가는 거를 자기가 인간에서 가장 존엄받는 게 그 삶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왜곡된 무슨 의식 같은 그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.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되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자기가 어렸을 때 삶이 어렵고 어떤 가정폭력이 있었고 여러 노력을 했지만 계속 실패를 해왔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늘의 신이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소위 개소리를 하잖아요.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뭔가 된 적이 없었던 거잖아요.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,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범죄자들이 체포됐을 때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자존감, 또 자기 효능감 이런 문제들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, 이것이 효능감인데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게 같이 떨어져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자들이 자기의 어떤 이 힘의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거야말로 내가 사회를 내가 통제하는 거야. 이런 막말을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이게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문턱이다.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. 이게 앞서 그 네 사건하고는 다르게 이번 사건들의 이제 범죄 현장은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면서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유기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그 다큐에 보면
자신의 엑스레이를 찍어서 연습을 했다.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것도 그 제가 직접 면담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이제 시신을 발굴할 때 보니까 동일한 게 마킹을 해봤더니 동일하게 18토막이에요. 물론 뭐 이제 많이 훼손돼서 이제 일부러 못 찾는 경우도 있지만,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아차 싶었어요. 아니, 뭔가 있구나.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살인범죄자들과 면담을 해봤는데, 이때 그 일정한 규칙이나 이런 방식들이 사실 발견되지 않았거든요. 어떻게든 시신을 훼손한다는 것이 이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편리한 방법으로 시신을 은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어떤 패턴이 나타나진 않아요. 사람마다 뭐 좀 훼손의 부위나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. 근데 동일하게 18토막이다. 그러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.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. 그 어떤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했느냐 했더니, 처음에 시신을 훼손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에 정형외과를 갑니다. 정형외과 가서 나를 엑스레이를 좀 찍어달라.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CD로 구워달라. 그래서 집에 가서 보기 위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오는 길에 이제 문국진 선생님이 쓰신 법의학 책을 한 권 사서 집으로 가져가서 이거를 CD를 열어놓고 법의학 책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하면 좋을까? 편리할까? 이거를 참 연구한 놈이죠. 빨간 그 표지로 돼 있는 맞아요. 그 법의학 그 개론. 예. 그래서 그 저희들이 초창기 교육 받을 때 그 법의학 책의 표지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초창기 법의학 책을 우리가 빨간 책이라고 그러는 거죠.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신을 훼손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뭐 이게 적절한 비율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왜 닭 같은 것도 많이 다뤄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를 이렇게 해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. 보통 뭐 튀김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닭 볶음탕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닭을 좀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자기 스스로 한번 해봤더니 너무 어렵더라.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사람을 더 죽일 거니 내가 이걸 좀 공부해서 쉽게 잘라야겠다. 쉽게 말하면 그거네요. 예. 그렇죠. 네, 그 목적인데, 자,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, 그런 행위의 목적을 갖고 시신을 훼손을 하는데, 피해자들을 훼손하는 이 끔찍한 일을 이놈이 자행을 하는데, 그 과정에서는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을까?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. 근데 뭐 직접적인 그 제가 면담을 하면서 표현은 없었지만, 자,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하잖아요. 이렇게 되면서 마치 그 장면들을 저한테 자랑하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고, 자,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. 아, 이게 이렇게 돼요. 이거 법의학 책에도 있잖아요. 뭐 이런 아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조사를 하는 프로파일러의 머리 위에서 마치 내가 너는 안 해봤잖아, 나는 해봤어. 뭐 이런 그 오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. 한 대에 씩 때려버리지. 아, 진짜 한 대가 아니라 진짜 그때는 그냥 진짜 이게 앉았다가 이렇게 몇 번에 일어날 뻔했어요. 근데 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. 아, 이런 놈이 또 나타나면 이건 내가 일단은 이놈한테 정보를 얻어내야만, 이런 놈이 또 나타나면 빨리 내가 이놈들의 심리를 파악할 텐데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화를 다스리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게 화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어딘가 여기 쌓여가지고 이 질병이 생기더라고요. 질병이. 그래서 경찰 퇴직하시고 구생 좀 하셨죠. 아, 나 지금 이도 뽑으시고. 그게 쌓여가더라고요. 그래서 네, 그렇죠. 여러분들 뭐 방송 중에 참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, 일상 속에서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을 화풀이를 막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어떤 그 내면에
네, 내면의 분출 없이 그것을 막연하게 어딘가에 내가 묻어놓는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화가 날 때 상대방을 뭐 욕하거나 때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런 화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승화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쉽지 않습니다. 저도 퇴직하고 나서 뭐 아내하고 싸운 게 아니죠. 아내한테 혼날 때도 보면 화가 나는데 적절하게 뭐 의사표현도 하고요. 무작정 참고 있는 게 아니고 의사표현도 하고 또 금방 화해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너무 참지는 마십시오. 산에 가서 소리도 지르고. 이 시신 6위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아들하고 통화를 한다는 뭐 그런 설정이 있더라고요. 자기가 가장 두려운 건 뭐 아빠가 뭐 하는지 난 알고 있어라고 한다는데 이 부분이 실제 그 내용 중에 있는 조서 내용 중에 있나요? 네, 있어요. 그 제가 면담할 때도 그 네가 이렇게 시신을 훼손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때가 있느냐 그랬더니 뭐 사실 늘 두렵기는 했다. 근데 두렵기는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표정을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뭐 자기가 살고자 시신을 피해자를 공격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기적인 놈인데 이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시신을 훼손하고 있는 과정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건 사체를 토막내는 와중에 아들 녀석에게 전화가 온 순간이었어요. 아빠, 난 다 알고 있어. 그러지 마. 그러는 것 같아요. 뭐 섬뜩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놈이죠. 자기는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전화 왔을 때 시신을 훼손하고 있을 때 머리가 섬뜩했다라고 하면서 야 진짜 이 누군가의 자식을 그렇게 한다는 거. 누군가의 가족을 훼손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뭐 이 그 감정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꺼낼 때 참 이놈의 실체가 이런 놈이구나.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놈이구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대화였습니다. 난감하네요. 난감해요. 답이 없는 놈이에요, 그냥. 이제 또 다음 장면들을 보면은 그 이제 시신을 이렇게 절단해서 그 비닐봉지에 뭐 담아서 택시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갖다 버릴 때 버리는 장소가 그 주변이었나요? 멀진 않았나 보죠. 거기서 택시를 타고 갔어야 돼요. 그래서 처음 매장한 곳이 이제 서강대 그 뒷산인데 거기를 왜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아마도 자기가 뭐 산책을 하거나 뭐 학교 안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진술한 건 없어요. 그렇지만 거기다 이제 매장을 했는데 거기 매장을 하고 내려오면서 아마도 등산객하고 마주쳤는가 누군가 지나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여기는 좀 적절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연세대교 그 뒤쪽으로 장소를 옮겼죠. 그래서 그 지금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여러 피해자들을 매장한 장소가 거기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죠. 저 여기서 보면 고의적으로 그 냄새를 피하기 위해서 김치를 넣어갖고 김치를 싸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댔다고 하는데 참 대담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걸리면 위험한 부분인데 연쇄살인범으로서 무식하기도 하고 어쩌고 좀 이런 방법을 썼다는 게 저는 그 당연히 무식하다기 그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게 무식하다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그 터널 사이트 같은 거지. 그러니까 자기 목표가 있잖아요. 나 이 시신을 어쨌든 이동하고 은폐해서 매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목적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에요. 그냥 다른 사람이 이것을 과연 뭐 김치 냄새가 나는데 한번 열어봅시다 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 택시 기사님이 택시 기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
내용물을 확인합시다.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이게 임기응변의 어떤 그 임기응변에 밝은 것이지. 또라이죠, 또라이.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미쳤다는 거기에 목적에 미쳤다는 그 행동에 대해서. 그러니까 임기응변에 적절한 어떤 타이밍을 갖고 이걸 해결했다는 건데, 이게 여러분들 제가 연쇄살인범들 얘기를 할 때 왜 우리 뭐 이분법 얘기 옛날에 했잖아요. 이분법 할 때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성격적인 문제가 있느냐로 구분을 할 때, 이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임기응변에 강하다는 거예요. 근데 전형적으로 이영철도 그런 상황에 대답하고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데 아주 그 어떤 자연스러운 임기응변을 갖고 있는 놈이었다. 그런 점을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.